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총강 516개 강의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올리죠. 거의 해외여행을 5년, 6년 만에 간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하느라고 갔다 와서 좀 피곤하기도 했고, 게시물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거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사진이거든요.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워낙 깔끔한 도시고 하니까 괜찮았습니다. 지치긴 했지만 심리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왔으니 다시 열심히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초력 계력과 관련된 주요 몇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정리할 거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쟁점은 태초 원년의 간지기년 연명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세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할 거고, 자, 그럼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이 태초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볼게요. 태초력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만 살펴보겠습니다. 태초력은 전에 한번 정리를 했듯이 주요 중국력들이 있잖아요. 주요 중국력들을 연도별로, 연도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 정리했던 게 전웅력이죠. 전웅력. 이거 진시황 때 전웅력이고, 이 두 번째 나타난 게 기원전 14년 전한시대, 구체적으로 한무제 시대, 한무제 통치 시절에 반포된 이 태초력이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동아시아 최초의 재정달력, 즉 국가 공인 반포 달력으로 간주되는 력이 바로 이 태초력입니다. 이거 표로 따지면 이 전웅력, 진시황 때 전웅력이 먼저가 아니냐 하는데, 이 전웅력은 그렇다고 해요. 진시황이 여러 가지 전국을 통일하면서 역법도 통일하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만들어진 게 이 전웅력이라고는 하는데, 이 전웅력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반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반포한 최초의 역법은 이 태초력이다. 한무제 때. 그렇게 간주되고 있고, 그럼 이 태초력이 어느 정도, 연도적으로 어느 정도 냐면, 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세계 공인력이 뭐예요? 그레고리력이죠. 말로 꼬이네. 그레고리력의 전신이 뭡니까? 율리우스력이지. 그지? 율리우스력이 사용되다가 이게 그레고리력으로 계력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율리우스력은 언제 반포됐느냐면 기원전 46년경에 율리우스력이 반포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태초력은 이보다 더 앞선, 아까 나왔죠? BC 104년, 기원전 104년에 반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야. 그래서 이 율리우스력과의 간극도 보면은 거의 한 50 몇 년 정도 되냐? 8년 정도 되겠죠. 태초력이 율리우스력보다 더 일찍 만들어진 력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상식 차원에서 보면은 이 태초 역법 중에는 상망울의 길이를 체크하는데 사용된 요 분모나 분자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태초력 같은 경우도 1상망울의 길이를 보면 29와 81분의 43일로 규정이 되었거든. 그지? 즉 이렇게 태초력의 1상망울의 길이는 29와 81분의 43일로 규정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태초력을 이명, 요 81을 따라서 일명 81 분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태초력과 태초력이 계력 시점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쟁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쟁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서적마다, 주요 서적마다 이 태초력, 계력, 원년의 간지 연명이 달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사기와 회nom자에서는 이 태초 원년을 갑인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서, 그 다음에 사기, 색은이라는 서적에서는 병자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후한서 있거든. 후한서에서는 정축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적마다 이 동일한 태초 원년에 대해서 이 상이한 세 가지의 간지연명으로 규정을 하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뭐냐? 두 번째 쟁점이 뭐냐면 한서. 요 한서에 두 번째, 세 번째 쟁점 다 한서에 기재된 내용인데, 한서에 기재된,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태초 원년이 알봉 섭제격, 고갑자죠. 이거는 현갑자로 따지면 뭡니까? 갑인이거든. 알봉 섭제격을 다시 얻었다라는 표현이, 태초 원년이 알봉 섭제격, 즉 갑인을 다시 얻었다라는 표현이 한서에 등장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게 두 번째 쟁점. 그리고 세 번째 쟁점 역시 이것도 한서에 나오는데, 태초 원년은 상원으로부터 14만 3,127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14만 3,12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 구체적으로 1단위까지 도출이 된 것인가? 이게 세 번째 쟁점입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쟁점만 정리를 하시면은 요 태초력, 괴력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 정리를 한 거고, 태초력, 괴력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 얼추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 간지기념법 정리를 하기에 앞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태초 원년의 간지기년 연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갑인년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에 앞서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어떤 참고사항들이 있어. 참고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초력, 계력 전후의 절기와 여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표를 보면은 이 표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지. 정리를 해보면, 자, 간지기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간지기년으로 병자년 다음 뭐겠어요? 병 다음이 정이고 자 다음이 축이니까 당연히 정축년이 오겠지. 병자년과 정축년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미리 간지기년법 설명하기 전에 예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만세력이나 간지력 있잖아요. 만세력. 이거는 완벽하게 절기를 기준으로 책정된 태양력입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책정된 태양력이고, 그러면 이 간지력에서 년과 년 사이의 기준은 뭘로 보냐? 입춘으로 봅니다. 입춘. 중요해요. 이거 되게. 년과 년 사이의 기준은 입춘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이 무슨 해죠? 갑진년이거든. 푸른색 용의 해라고 하잖아. 갑이 목이니까 청색, 진은 용진자잖아. 용진이잖아. 그래서 푸른색 용의 해라서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밀하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갑진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확히는 그레고리력으로 2024년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여기서부터 2025년은 2월 3일이 입춘이거든. 그러면 2025년 입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입춘 전일이죠. 요게 진정한 간지력에서의 갑진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입춘의 개수만 추적하면 입춘이 하나 앞에는 뭡니까? 갑진년보다 하나 앞에 있는 60갑자 해겠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기원전 105년과 기원전 104년이 대략 무슨 해였는지 60갑자로 요거를 추정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절기를 기준으로, 특히 입춘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뭐랄까 그레고리력보다 오히려 요 예전에 요 60갑자를 추정해내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입춘 개수만 세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025년에는 2025년 2월 3일 입춘부터 2026년 입춘 전날, 뭐 2월 3일, 2일 이 정도 되겠죠. 이때까지가 또 2025년 갑진 다음이니까 뭡니까? 을사년이겠지? 아, 또 별로 안 좋은 해네요. 을사년. 을사 뭐가 생각나죠? 어쨌든 요렇게가 을사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간지 60 뭐냐, 지금 저희가 이거 오운육기를 하고 있고, 오운육기를 하든 오운육기학을 하든 아니면 명리학을 하든 전부 다 간지력을 기반으로 하잖아. 이 간지력은 완벽하게 절기를 기점으로 구분되는 완벽한 태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간지력을 태음력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완벽하게 태양력입니다. 절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지기년으로 이렇게 병전원과 정축년은 현재 2024년의 입춘부터 2025년의 입춘 전날까지를 갑진년이라고 볼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산출된 값이지. 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입춘을 기점으로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략 2월 4일 전후에 입춘을 기점으로 삼기 때문에 그레고리력과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돼요. 대략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지금 여기 입력하면 되게 해놨거든. 2024년의 입춘부터 2025년의 입춘 전일까지가 갑진년이잖아. 그럼 2025년 입력하면 을사년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기원전 104년의 입춘부터 기원전 103년의 입춘 전일까지는 이겁니다. 정축년. 그러면 기원전 105년의 입춘부터 104년의 입춘 전일까지는 병자년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60갑자의 최고봉이 뭡니까? 1빠따라고 볼 수 있는 게 갑자년이지. 그 수많은 갑자년 중에 기원전 269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때가 갑자예요. 이때부터 계속 하나씩 입춘 단위로 세면서 병자년, 을사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 2697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설이에요. 알 수 없지 아무도. BC 2697년이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연도냐, 무슨 연도길래 이 해를 그 중요한 갑자년, 60갑자의 기점으로 삼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주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그 유명한 황제 씨가 즉위한 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황제가 대요라는 신화를 시켜서 그 60갑자 체계를 완성한 해라고 보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건 약간은 신화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요 갑자년이라고 설정된 의미. 근데 여기에 또 뭔가가 있겠지. 천문학적인 의미가 결부가 되었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거꾸로 추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계산기 정도만으로 추산을 해볼 수 있거든. 그 표 하나만 알면 돼. 표만 알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60갑자 표 한번, 번호표 한번 찾아보세요. 60갑자 번호표 찾아보면 갑자의 번호를 0이라고 할 때 갑진년, 올해죠? 갑진년의 번호가 딱 40년이 돼. 40번이 돼. 그럼 딱 연수가 4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2024년의 입춘부터 2025년의 입춘 전일까지가 갑진년이잖아. 지금 올해 갑진년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40을 차감한 40년 전은 당연히 무슨 년이 되겠어요? 즉 40을 빼면은 응답하라 1984 느낌이 나는데, 1984 입춘부터 1985 입춘 전일까지는 갑자년이 되겠지. 그지? 이걸로부터 추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계속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기원후 최대치로 빼보면 이렇게 됩니다. 1984에서 60갑자를 몇 번 빼주면 되냐면 33번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4가 남아. 계산해 보세요. 아시겠지? 1980이잖아. 이게. 그럼 4가 남지. 그러면 AD 4년도 뭐가 된다는 거야? 갑자년이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또 60을 빼면 되느냐? 아니지. 기원전하고 기원후의 차이가 뭐예요? BC 1에서 0년으로 넘어가서 AD 1년으로 갑니까? 아니지. 얘를 건너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건너뛰기 때문에 얘로부터 60년 전은 61을 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에서 61을 뺀 뭡니까? 57이지. 즉 BC 57년도 갑자년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요 0년이랑 바뀌는 기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60을 빼주면 되는데, 그럼 57에서 다시 뭘 해줘? 60갑자를 몇 번 하면 되냐면 44번 해주면은 아까 말했던 그 원년인 2697년이 나옵니다. 황제가 즉위한 것으로 추정된 해. 대충 아시겠죠? 요렇게 하다 보면 요런 애들도 수작업으로 다 가능한 거야. 올해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알면 다 조금 번거롭긴 해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병자년, 정축년은 그럼 이렇게 나온 거야. 다. 그럼 보세요. 이 병자년, 정축년의 기점이 뭐야? 현재 기준으로, 즉 간지력 기준으로 입춘이 되는 거지. 즉 기원전 104년 2월 6일, 시간은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고, 입춘이 든 날인 요 날을 기점으로 병자년과 정축년으로 바뀌겠죠.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간지력은 그레고리력하고 막 혼동해서, 그레고리력이나 음력하고 혼동해서 막 쓰시면 안 돼. 간지력은 완벽하게 태양력인데 그 중에서도 그레고리력도 태양력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완벽하게 절기와 동기화되는 태양력이 바로 이 간지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한 느낌이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 사항을 보면, 자, 보세요. 당연히
그레고리력 기준 기원전 105년부터 104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기원전 12월 31일부터 1월 1 기원전 104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요 기점이겠지. 당연히 어디겠어? 동지가 12월 말에 있어. 절기상. 그리고 소화는 1월 초에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요 그레고리력으로 105년부터 104년으로 넘어가는 기점은 요 동지랑 소환 사이에 위치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생긴단 말이야. 그레고리력의 연 변환 시기는 요쯤인데 간지력의 연 변환 시기는 여기야. 그럼 대략 어디입니까? 여기가 2월 6일이니까 대략 한 달하고도 6일 정도, 7일 정도의 6일 정도의 텀이 생기는 거지. 그럼 요 구간은 뭐가 됩니까? 요 구간. 여기까지는 뭐예요? 기원전 105년이면서 병자년이 맞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기원전 104년이면서 정축년이 맞아. 그지? 근데 여기는 뭡니까? 기원전 104년인데 아직 정축년이 안 된 병자년에 들어가는 거지.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간지력과 그레고리력의 연도 구분 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대략 한 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입춘이 그레고리력이 상당히 정밀해가지고 입춘 날짜 변동성이 극도로 적거든요. 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보시면은 자 1951년부터 2023년의 입춘 날짜를 그레고리력으로 판단해 보면 2월 4일이 무려 거의 85%야. 그리고 2월 3일, 2월 5일도 있는데 얘네는 합산 한 15% 정도 되겠죠. 그래서 거의 입춘은 그레고리력 기준으로 2월 4일이다라고 보면은 85% 맞는 거야. 해봤자 하루 정도 땡겨지거나 늦춰지거나 그 정도일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갑진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해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대략 이렇게 돼버리지. 만약에 2월 4일이 입춘이라고 보자. 2월 4일이 입춘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1월 한 달은 31일이지 그레고리력으로. 그리고 2월 중에 1일부터 3일까지가 전해의 간지 기년을 쓰겠지. 총 3일이야. 총 며칠입니까? 34일이지. 34일만 요 과도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며칠 365에서 34를 뺀 331일 대략 90%가 넘죠. 90%가 넘는 기간은 뭡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기원전 104년은 정축년이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거지. 실제로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그냥 1월 1일부터 갑진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게 왜냐면 90% 이상의 그레고리력으로 90% 이상이 갑진년이 포함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보면 이거 저장해 놨나? 이거지. 네이버에 나온 건데 2024년을 갑진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특별히 입춘부터 세지 않고 그냥 신정부터 쫙 다 표현하고 있죠. 2024년과 거의 동일시해서.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표현해도 뭐 실생활 용도로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옹운육기나 명리학이라는 간지력 기반 학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 명심해야 될 거 뭡니까? 간지력, 즉 만세력은 항상 모든 절기를 기점으로 구분되는 완벽한 태양력이다. 이거를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레고리력하고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레고리력하고 간지력의 공통점은 뭐예요? 얘도 양력이고 얘도 양력이야. 그지? 얘도 양력이야.
둘 다 태양의 황도상 위치와 역일이 동기화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간직이 월입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갑진년을 기반으로 역추산해서 이렇게 기원전 104년은 대부분 정축년, 기원전 105년은 대부분 병자년이라고 알았다고 치자. 그럼 그런 식으로 요 월도 하나하나 다 역추산해야 되냐라는 말이라고 퀘스천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간지기년 간지기월법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월의 간지 있잖아요. 월의 간지는 종속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에 특히 간 있잖아, 간. 월의 간 같은 경우는 연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려.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올해 갑진년이니까 갑년이잖아. 올해 연간이 갑이거든. 그러면 올해의 인월에 간은 뭐가 되냐면 무조건 병이 돼. 아시겠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갑년 있잖아. 갑자년이든 갑진년이든 모든 갑년, 갑인년이든 모든 갑년의 경우는 인월에 간은 무조건 병이 됩니다. 그래서 병인월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요것만으로 정축년의 경우는 연간이 정이기 때문에 인월의 천간이 임으로 완벽하게 결정이 되어버려. 그냥 종속된 관계야.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할 필요 없어. 그럼 이 지는 뭐냐? 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거는 더 간단하거든. 월의 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얘가 절기력이라고 했잖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춘, 우수, 경칩. 절기가 24개잖아. 지지는 몇 개예요? 12개거든. 그러면 절기 기점으로 2개의 간격, 2개의 절기가 완성되는 간격마다 하나의 지지가 배당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입춘을 기점으로 우수, 경칩 2개의 간격이 성립이 됐지. 그럼 입춘부터 경칩까지는 무조건 인월이 되는 거야. 지지가 인인 거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경칩, 춘문, 청명이니까 경칩부터 청명까지는 묘월이 되는 거야. 소환부터 입춘까지는 축월이 되는 거고, 대설부터 소환까지는 자월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순서를 봐봐. 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지력에서 월 첫 해는 뭐예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춘부터 요 달을 무조건 첫 달로 보잖아. 인월을 첫 달로 보기 때문에 이때를 그냥 정월 혹은 1월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는 묘월은 뭡니까? 2월이겠지. 이렇게 대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축월은 12월, 자월은 11월이겠지. 해월은 10월이겠지. 그래서 예전 고서들에 뭐 11월, 12월, 10월 이렇게 표현이 된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간지력을 기반으로 인부터 축까지 1부터 12를 배속시킨 거야. 그냥 순서대로. 그래서 11월이라고 하면 음력 11월이거나 그레고리력 11월로 해석을 하면은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그 대신 11일에 해당하는 자월로 해석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에 배속된 10일이구나. 이게 자월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다 이거지. 자, 마지막 뭐냐면 주요 사건들이 있었어. 야반 삭단 동지와 인월세수라는 주요 사건들이 벌어졌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조금 쉴까? 30분 정도 했는데 간만에.
체중을 요새 많이 감량을 했어요. 운동하고 러닝하고 하면서. 원래 막 그렇게 뚱뚱한 체형은 아닌데 그래도 살이 좀 붙어서 뭔가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거의 한 2달 만에 한 지금 10kg 정도 뺐는데 날렵해졌습니다. 목소리도 좀 맑아진 것 같고, 예전에 막 가래끼는 게 좀 심했었는데 확실히 운동을 해야 돼, 사람은. 러닝하고 소식하고 그래서 체력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러분도 장기전을 치러야 되는데 운동은 꼭 하십시오. 체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여기 길게 갈게요. 오늘 조금 더 길게 갈게요. 한번 좀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려서 약간 길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거는 태초 원년의 간지기년 연명 3가지 설이 있었잖아. 뭐 있었어요? 갑인년, 병자년, 정축년. 병자년, 정축년은 삘이 오죠. 왜 병자년, 정축년이라고 했는데 삘이 오죠. 근데 갑인년은 뭔가 좀 갑툭튀한 느낌이 나잖아. 오늘은 그 갑툭튀한 느낌이 나는 갑인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와 회남자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사기력서 파트에 기재된 내용을 볼 건데, 여기도 정리할 게 되게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한자를 헷갈리는 걸 좀 보면은, 어려운 한자를 보면 이거는 이르다, 도달하다, 첨입니다. 도달하다, 첨이고, 쭉 보면은 요거 여기서는 변경되다 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경, 경신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자, 근데 이건 한번 짚어 드릴게요. 똑같은 한자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갱신이라고도 읽고 경신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 갱신이라고 읽을 때는 다시라는 말이 의미가 강조되는 거야. 경신이라는 거 읽을 때는 바꾸다는 의미가 강조가 돼.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는데, 위에 건 상대적으로 다시 고치다라는 다시라는 쪽에 악센트가 있겠고, 이거는 다시, 밑에 거는 다시 고침이라는 거에 약간 악센트가 강조점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상통하는 거야. 요거는 상통하는데 약간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약간 달라요. 이 갱신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가 강조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잘 쓰이는 게 법적 기간이 연장되는 거야. 뭐 면허나 인증서를 경신한다고 안 하지. 갱신한다고 하지. 근데 경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최고치 혹은 최저치 같은 기록을 깨다. 기록 경신하다라는 말 쓰잖아. 우사인 볼트가 기록 경신하잖아. 100m, 200m 경신할 때 갱신이 아니고 경신을 쓰거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갱신 같은 경우는 다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치다보다는 다시의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기존 틀이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가 돼.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일부 요소만 변경되는 거야. 일부 요소만 바뀌는 거야. 대표적인 게 면허증 같은 경우도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기간만 바뀌잖아. 나머지는 유지가 되고. 그럼 이런 경우는 갱신이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울립니다. 역으로 경신이라는 거는 고치다라는 곳에 의미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변화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어감을 조금 잘 아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 같은 거는 경신이라고 표현하고, 뭔가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 중에 일부 요소만 변경되는, 바뀌는, 면허나 인증서 바뀌는 거는 갱신이라고 합니다. 다 이 갱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11월이라는 거는 아까 예습을 했듯이 뭡니까? 인월을 정월, 1월이라고 간주할 때 자월은 11월, 축월은 12월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자월로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럼 이거 다음에 등장하는 갑자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요 갑자의 뜻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 11월 다음에 등장하니까 대충 뭔지 알겠죠? 1이겠지. 그리고 더 대놓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여기입니다. 일득갑자. 날이 갑자를 얻었다. 그럼 이거는 갑자일이란 뜻이겠죠. 쉽죠? 여기까지 쉽죠? 그러니까 자월 갑자일이란 뜻인 거예요. 여기는. 뭔 말인지 알겠지? 11월 갑자라는 뜻은 자월 갑자일이란 뜻인 거지. 자월 갑자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거, 삭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삭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삭이라는 거는 뭡니까? 삭단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 일단은 삭이 일어나는 시점을 뉴문 tn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일출, 일몰 시점을 각각 t sunrise, t sunset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루와 하루 간 경계, 간지력에서 하루 간 경계는 자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시의 시작 지점 있잖아. 자시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23시부터 1시거든. 그럼 시작 지점은 11시 정각이야. 밤 11시 정각이야. 이 지점을 T, 자시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네 가지로. 자, 그러면은 까먹으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삭이 뭐냐? 달의 위상 파트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삭은 뭐냐면 태양의 환경과 달의 환경이 일치할 때의 월상을 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자, 이때 뭐예요? 일몰이죠. T sunset. T sunset에서 T sunrise가 되기까지 요 한밤중에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위치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달도 지평선 아래에 위치해. 그럼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 지평선 위잖아. 그럼 태양이 지고 나서 요 지평선 위를 아무리 봐도 달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달 자체를 관측을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 태양이 지평선 위에 위치해서 달이 지평선 위에 위치하는 T 선라이즈부터 T 선셋의 요 낮에, 아침부터 일몰까지의 요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달이 아예 안 보이겠지. 그러면 그나마 관찰 가능한 게 태양빛이 가장 약한 때가 언제예요? 비스듬하게 비추는 일출 전후와 일몰 전후 있잖아. 빛이 어스름하게 해질 때, 어두울 때, 이때는 그나마 요 월상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기 이렇게 딱 태양의 환경과 달의 환경이 일치되는 시점이 완벽하게 일출 때 일치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일몰 시점에 그 둘의 환경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낮겠죠. 대부분 여기 어딘가에서 사기 형성되거나 여기 어딘가에서 사기 형성되겠지. 그죠? 그러면 사기 형성되는 시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사기 형성됐어. 그럼 사기 형성됐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T 선셋 근처에서 이미 사기 형성되었구나. 그리고 사기에서 조금 더 미세하게 견고한 월상이 여기서 확인되겠지. 그죠? 만약에 사기 여기서 밤에 이미 형성이 되었다면 언제 가장 가까운 시점에 확인할 수 있어? 이 T 선라이즈, 요 일출 전후에서 밤에 사기 형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사기에서 조금 더 견과된 월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최초로 확인할 수 있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사기라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요 두 가지 시간대, 매우 좁은 시간대에 불과한데, 일출 전후, 일몰 전후에 불과한데, 거기서도 정확하게 사기 형성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사기에서부터 미세하게 견고한 그 월상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음력 초하루를 사기 형성된 날이라고 만약에 규정을 한다고 이 풀을 때려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T 선셋부터 T 자시 11시, 밤 11시. 만약에 요 사이에 사기 형성이 됐어. 그럼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오늘 밤이니까 10월 10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밤 11시 이전 사이에 요 시간대에 사기 형성됐어. 자, 그러면 요거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일이지. 내일 아침. 10월 11일 아침이니까 T 선라이즈 전후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음력 초하루를 요때라고 설정을 해야 돼요? 요때라고 설정을 해야 돼요? 애매하잖아. 이 두 개가 다른 유일한 경우가 요때 사기 드는 경우야.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 나머지는 생각해 보시면은 일이 일치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규정을 해버리면 조금 통일성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기는 음력 초하루라는 사기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이것보다는 사기에서 미세하게 견고한 월상이 최초로 확인된 날 있잖아. 이때를 음력 초하루라고 규정하는 게 통일성도 가해지고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를 규정하는데 통일성이 부여되거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삭단은 뭐예요? 삭단은 사기 미세하게 견과된 월상이 최초로 확인된 날인 음력 초하루의 단위니까 그날 아침인 거지. 즉 음력 초하루 아침을 바로 삭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면 조금 여러 번 되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516D랑 크게 연관성도 없는 것 같은 뭐 달의 위상이나 이런 세성이나 이런 거를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다 기본 지식으로 쓰이거든, 설명할 때. 상식 차원에서도 뭐 애들한테도 설명해줄 때도 좀 좋고 하니까 한번 공부를 깊이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지. 11월 갑자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자월 갑자일이었고,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삭단이라는 것은 월상이 사기 확인된 음력 초하루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죠? 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해당 초하루의 아침 전 시간대인 밤중에 이미 태양이 동지점에 도달해 경과한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음력 초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사기 형성됐다고 확인한 아침에, 우연히도 그날 밤에, 사기 형성된 그 밤에 태양이 공교롭게도 동지점에 동시에 도달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삭과 동지가 같은 날 밤에 일어난 거야. 그게 삭단 동지가 야반 삭단 동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볼게요. 그러면 봐봐. 이 동지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도 나왔듯이 보세요. 뭐 엉망으로 해놨는데 이 동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월의 중이야, 중. 즉 자월은 대설부터 소설 사이니까 동지라는 것은 자월의 중심이야. 그지? 즉 해당 일은 이 동지일이기 때문에 대설부터 소환의 시간 구간인 자월의 중에 해당이 되겠죠. 동지일이니까 당연히지. 그렇지? 그래서 자월 세수 체계하에 대략 해당 일부터 14일 전인 대설일을, 즉 이날이 동지일이니까 동지일로부터 대략 14일 전인 대설일을 기점으로 뭐 원봉 6년이 종료되고 원봉 7년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한무제 때 이 사람 때 무려 아까 설명 안 했나? 연호를 전에도 잠깐 연호 설명할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한무제 때 연호를 11개를 써요. 무조건. 무려. 이 사람이 통치 연한이 50여 년이 되거든. 53년인가 아무튼 그런데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5년도 안 되는 시기에 연호를 하나씩 바꾼 거야. 한 번씩. 그래서 이 태초력 계력 전에 연호가 원봉이었어. 원봉.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무제 통치 36년 차가 원봉 6년이야. 연호로. 자, 근데 이제 그럼 그 다음에 37년 차는 원래 원봉 7년이겠지. 근데 이때 연호를 바꾸면서 동시에 태초력으로 계력을 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봉 6년이 종료되고 원봉 7년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 그죠? 이에 연호를 태초로 변경하니 그러면 원봉 6년까지 끝난 거야. 그치? 원봉 6년까지 끝난 거고 이 원봉 7년을 원봉 7년이라 하지 않고 태초 원년이라고 규정을 한 거야. 그게 이 길게 설명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변경하였다는 거예요. 이 7년, 즉 생략된 원봉 7년이란 것을 태초 원년으로 연호와 태초력을 계력하면서 동시에 태초 원년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여기서 볼 때 어디까지가 원봉 6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지. 여기서부터 자월이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원봉 6년. 그리고 여기서부터 1년은 원봉 7년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태초 원년으로 바꿨다 이거지. 아시겠죠? 기점은 당연히 동지를 기반으로 알 수 있는 동지로부터 14일 전의 대설. 그지? 대설을 기점으로 원봉 6년과 태초 원년이 구분이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는 연초가 뭐였어? 자월이었어.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자월이 세수였거든. 1년의 처음이었거든. 첫 번째였는데 곧 있어서 곧 얼마 안 지나서 인월을 세수로 바꿔버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봐봐. 원래 태초 원년은 자월에서부터 해월까지였겠지. 해월까지 12개 달이었을 텐데 중간에 인월을 세수로 한 해의 최초의 기점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럼 해, 자월, 축월, 인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초 2년부터는 요 인월부터가 태초 2년이 될 테고 태초 원년에 한해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12개월이 아니라 14개월이 되겠죠. 왜? 뒤에 자월, 축월이 추가가 되니까. 이게 바로 인월세수로 아마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제 추정입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해보면 년명은 엄봉, 섭제격인데 고갑자죠. 이건 저도 고갑자는 잘 못 외워서 대형표 한번 간만에 볼게요. 엄봉, 섭제격이 뭐냐? 사기죠. 사기니까 여기를 봐야지. 사기 뭐 엄봉은 뭐야? 갑이지. 섭제격은 뭡니까? 인이지. 이하, 회남자, 사기 전부 다 인이지. 그러면 엄봉, 섭제격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갑인이라는 거지. 갑인. 그지? 그리고 월명은 필취야. 필취. 월명은 필취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의를 내려보면 월간이 갑인, 음력, 정월이야. 지금 여기가 갑자월이었잖아. 그지? 11월이니까 자월이었는데 이 월명을 필치라고 한 거 보니 갑자월이라고 규정을 한 거지. 그리고 일도 요 동지일을 갑자일이라고 규정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야반, 자시, 한밤중에 아까 sak은 먼저 나타났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이때 동지점 도달 현상도 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야반, 삭단, 동지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사기 세근의 내용을 보면은 해당 월에 월지가 나와. 일단 필치라고 한 거 보니 월은 갑이잖아. 그리고 월지를 보면 이거는 간단히 내용만 볼게요. 자, 한무제 원봉 7년, 즉 태초 원년에 태초력으로 계력할 당시, 태초력으로 계력하면서 연호 또한 태초로 바꾸죠. 계력할 당시에는 주정에 따라서 자월이 세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 즉 자월의 삭단 동지일이 곧 태초 계력 원년의 첫 달인 갑자월의 중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자월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 이 세수에 대해서, 세수의 세 가지 설에 대해서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세수의 세 가지 설. 즉, 각 년에 1월, 정월을 뭘로 볼 것인가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주정, 은정, 하정이 있습니다. 하은주가 있는데, 주정에서는 자월을 세수로 채택하는 거야. 지금 자월을 채택을 하는 거지. 은정에서는 축월, 하정에서는 현재 우리가 쓰는 인월을 세수로 채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정에서 나중에 하정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태초 원년이 12개월에서 14개월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 이 105년에 그레고리력 기준 105년의 동지 있잖아. 병자년의 동지 때 상당히 특이한 천문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계력을 한 의미가 있어. 이 천문 현상이 상당히 특이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왕이었어도 이거를 계력하라고 계력을 추진을 했을 것 같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짚어드리면 지금 갑인년 갑자월 갑자일이잖아. 이 사기의 내용에 따르면. 근데 이거는 약간 현재 우리가 쓰는 간지력 기준 병자년 경자월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건 약간 뭐랄까 이때를 처음으로 보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인위적인 그런 매칭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갑니다. 아까 그 105년 그레고리력 기준 BC 105년 기원전 105년의 동지에 왜 계력을 했는지 요 천문현상을 보고 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GIF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초 원년의 동지의 상황입니다. 자, 지평선 아래에 있어요. 자, 이제 일출되려고 합니다. 해가 뜨려고 합니다. 자, 달하고 태양 겹쳐져 있죠. 자, 여기서 특이한 거 뭡니까? 기가 막히죠. 금성, 수성, 화성, 태양, 목성, 토성 다 어떻게 돼? 일렬로 나열돼 있지. 기가 막히죠? 이거를 보고 한무제도 아 이거구나. 지금이다. 지금이다 하고 계력을 한 게 아닐까. 신기하잖아요. 지금 봐도. 물론 이게 천문학적으로는 상당히 특이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됐지만 그냥 특이하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는데 의미를 부여하기엔 아주 뭐랄까 명분적으로 신기한 현상이죠. 자,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럼 자, 이 현상에 대해서 보시면은 한서 율력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력은 회삭 현망으로 대표되는 월상의 모든 변화를 가장 정밀하게 예측하였으니, 자, 회삭 현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계속 달의 위상에 대해서 나오지. 이 회는 뭡니까? 회. 금음회잖아. 이 금음달이 회월이라고 하거든. 뭔가 어둑어둑한 회. 어둑어둑한 달인데 이제 거의 최대로 커졌다가 점점 좀 작아져서 똑같이 초승달하고 같은 모양인데 느낌이 다르지. 얘는 커졌다가 작아지는 최소화되는 시점에서의 달을 회월이라고 하고, 이 3.1월 즉 초승달은 뭡니까? 가장 어두운 사극을 지나서 이제 점점 뭔가 밝은 부분이 넓어지는 그 시점에서의 달이기 때문에 느낌은 다르죠. 모양은 같지만. 어쨌든 회는 금음달인데 좁게 보면 요거고 뭐 모양적으로 보면 요 초승달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가늘고 흐린 월상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사은 뭡니까? 당연히 사은 요거. 망은 뭡니까? 요거 보름달. 현은 뭡니까? 상현과 하현. 그럼 회삭현망이라고 하면 이 8개 주요 월상 중에 대략 요 뚱뚱한 2명 빼면은 나머지 6개를 다 커버하는 거지. 즉 월상을 그냥 회삭현망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죠? 뭔지 알겠지? 자, 회삭현망으로 대표되는 월상의 모든 변화를 가장 정밀하게 예측하였으니 태초 원년에 1월이, 자 중요합니다. 1월 합벽, 1월 여합벽이라고 나오는데 이 벽이 뭐냐면 구슬벽자예요. 구슬벽. 그래서 완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완전한 구슬이야. 어디 깨지거나 금가거나 흠이 없는 구슬을 완벽이라고 해. 공부할 때 완벽을 추구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해도 허점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완벽을 추구해야 모자람이 거의 없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월여합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 원년에 일월이 하나의 구슬이 됐다. 얘가 뭡니까? 결국 sak을 형성했다 이거지. 하나의 구슬처럼 뭉쳐서 sak을 형성하고, 자, 오성은 어떻게 되냐? 오성이 뭡니까? 목화토금수성이지. 목화토금수성이 구슬을 하나로 꿰n 것처럼 오성은 한 줄로 꿰n 구슬과 같이 나열되었다. 오성연주라고 해. 열을 빼서 오성연주. 일월합벽 오성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맹강이 이에 대해서, 맹강이라는 사람이 요 한서윤력지에 대해서 줄을 남겼나 봐요. 자, 태초력의 상원인 갑자일, 야반삭단 동지일에, 아까 이건 설명한 거죠. 더 오성을 떠나서 1월 오성을 칠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성, 목화토금수성에다가 태양과 달을 합해서 칠요라고 하거든. 칠요가 구체적으로 두수, 우수 인근에서 회합하여 밤새 하나로 깬 구슬과 같이 나열되어 있었다고 여기 맹강이라는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 한나라의 수도 장안을 기준으로 시안입니다. 장안을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기원전 105년 12월 23일 일몰 이후인 19시 39분 26초에 태양이 두수 우수 인근의 동지점에 도달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때입니다. 아까 음짤 중에서 이때요. 자, 기원전 100일 더하라고 했죠. 기원전 105년 12월 24일 19시 39분 26초에 이때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때 동지점에 도달을 합니다. 이때 동지점에 도달하는 거야. 환경 270도에 도달을 한 거야. 이때 달도 거의 겹칠락말락하죠. 자, 이거를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기원전 105년 12월 23일 19시 39분 26초를 보면은 동지점에 도달을 했는데, 이때 딱 보면 두수와 우수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 그럼 맹강의 이 설이, 맹강의 이 주가 아주 정확하죠. 두수와 우수 인근에서 동지점에 도달했다 이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C 기원전 105년 12월 24일 7시 13분 22초 일출 타임입니다. 일출하면서 sak에서 sak 약간 경과된 게 확인되면서, 아, 이날을 그러면 이 시점을 sak단, 초하루 아침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지. 규정을 할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이때예요. 아까 음절 중에서 해가 뜨는 시점에 달과 태양이 완벽하게 하나의 구슬처럼 합쳐져 있지. 1월 합벽이야, 이게. 1월 합벽이야. 그럼 약간 sak에서 지났지만 sak이라고 그냥 봐도 무방하겠죠. 몇 시간 안 지났겠지. 요 밤중에 어디선가 sak이 형성이 됐겠지. 그래서 이 시점에 달과 태양의 환경을 확인해 봐도 이렇게 됩니다. 이때 환경은 태양 270도 29분 41초인데 달도 270도 35분 17.5초야. 5분가량 밖에 차이 안 나. 사실상 sak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점. 일출 후에 9시 50분 3초에 동남방에서 드디어 금성이 떠오르면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평선을 기준으로 금성이 드디어 떠오르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멋있죠? 지금 봐도 정남방 쪽에 이미 토성이 정남방 쪽에 위치해 있어. 날이 흐렸다면 볼 수 있었겠죠. 태양빛이 좀 흐리거나 그래서. 그러면 자, 정남방에서 금성이 뜨는 동남방까지 순서대로 토성, 목성, 태양과 달, 화성, 수성, 금성, 이 칠적 연주 현상이 확인이 되는 거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음짤의 GIF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엄청 신기하죠? 전 지금 봐도 신기하거든. 지금 봐도 신기한데 이거에
천문학적인 역법적인 내용을 상징을 부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신기한 상황에서. 그지? 이것도 또 운이 좋게 기상 상태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 이게 관측이 됐겠죠. 그죠? 이러한 칠적 연주 현상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겹친 거야. 동지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때 마침 사기였고 마침 또 칠적 연주라는 되게 희한한 천문현상 세 개가 동시에 겹쳐 있기 때문에 계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동지점에 도달을 했죠. 그렇지만 지평선 아래를 안 보이겠지. 그리고 이때도 지평선 아래지만 아까 이때 sak을 형성한 거야. 이때쯤에 sak을 형성했지만 지평선 아래니까 안 보였고, 그죠? 자, 이제 드디어 일출합니다. 이제 슬슬 태양이 뜨기 시작했지. 근데 이때 토성, 목성만 보였겠지. 근데 금성이 뜨면서 태양이 중천에 뜨면 완벽하게 다 일자로, 일렬로 보이는 거지. 그 유명한 칠적 연주 현상이 관측이 된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동지와 삭 그리고 칠적 연주 현상이 동시에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계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천문 현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야반삭단 동지라는 더 희귀한 상황이 있어. 자, 이때는 뭐였냐면 보세요. 동지는 대략 동지점은 19시 정도에 도달을 했거든. 삭은 아까 약간 일출 전에 한 5시, 4시쯤에 도착을 했단 말이야. 삭이 형성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동지랑 삭이 이렇게 하루는 아니고 이건 어떻게 전날로 볼 수 있죠. 약간 텀이 있는데 이 둘이 겹치면서 이 둘이 동시에 삭과 동지가 자시라는 2시간 내에 일어나는 매우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이건데 한번 기원전 40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양이 270도, 달이 269.30이니까 뭡니까? 환경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삭이죠. 근데 이때 시간을 보니까 뭐야? 23시를 넘었으니까 자시지. 이런 경우가 사실상 거의 흔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오랜만에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